혹시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소리를 외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에만 올라가면 통가을처럼 야호를 외치고 그 메아리를 듣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사실 이게 야생동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이제는 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에티켓이 되었죠.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 메아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외친 소리가 주변의 산에 반사되어 다시 내 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내뱉은 소리가 여기저기서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다 보니 우리 귀에 도착하는데 시간차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듣다 보니 마치 울리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메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혹시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모두 파동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리의 파동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비슷한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요. 바닥에 고여있는 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결은 물방울이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전달되어 나가게 되죠. 바로 이게 파동의 움직임이에요. 특히 바다에 놀러가면요, 물이 울렁울렁거리는 형태, 즉 파도를 쉽게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파도의 울렁임도 바로 파동이죠. 심지어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로 파도가 웨이브, 파동도 영어로 웨이브거든요. 소리라고 하는 것도 앞에 얘기한 물의 울렁임과 똑같습니다. 소리를 발생시킨 곳에서 그 진동이 점점 전파되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죠. 이런 소리의 진동을 음의 파동이라고 하고 이것을 줄여서 음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운드 웨이브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음파를 아주 재미나게 활용하는 동물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제왕 박쥐예요. 박쥐는요, 목표물의 위치를 찾아낼 때 특별한 음파인 초음파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박쥐는 초음파라는 것을 발생시킨 다음 물체에 반사되는 것을 감지하여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니 밤낮 없이 물체를 파악할 수 있겠죠. 사실 빛의 속도가 음파보다 빨라서 어떤 것이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럼 초음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 즉 헤르츠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음파가 1초 동안 한 번 진동하면 1헤르츠, 4번 진동하면 4헤르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파수가 낮아지면 저음, 높아지면 고음이 됩니다. 보통 이 주파수가 대략 20kHz, 즉 1초에 2만 번 이상 진동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대의 음파를 바로 초음파라고 하죠. 이 초음파는 직진성이 매우 좋고요. 또 여기저기로 흩어지지 않고 똑바로 반사, 불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투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쥐가 이 초음파를 활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이 초음파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기. 우리 몸속으로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반사되는 음파를 활용하여 신체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죠. 이 초음파 검사기는 태아 검사, 기타 장기 검사 등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잠수함 탐지기예요. 잠수함이라는 것이 물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물속에 숨어있는 잠수함을 찾기 위해 물속으로 초음파를 발생시켜 반사되는 음파를 이용하여 잠수함을 탐지하게 됩니다. 이런 장비를 소나, 사운드 내비게이션 앤 레인징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낚시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바로 어군 탐지기입니다. 요즘은 해외 쇼핑몰에서 10만원대면 구입이 가능하네요. 전 낚시를 하지 않아서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어군 탐지기도 바로 초음파를 바닷속으로 내보낸 후 반사되는 음파를 탐지하여 물고기 무리를 찾아내는 장비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장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비들은 어떻게 초음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초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동을 줄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소재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 소재와 관련된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칭호를 받는 분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하셨어요. 인류가 연구하여 만들어낸 소위 신소재라고 불리는 것 중에 가장 성공한 소재이다 라고요. 앞에서는 딱 3개의 예만 들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소재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어마무시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에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뭉치과학,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물질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편 주인공의 이름부터 이야기하고 지나가야겠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재의 이름은 압전 소재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하고 재미난 물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압전 소재는 그 원리부터 적용 가능한 분야까지 고려할 때 정말 흥미로운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먼저 용어의 뜻부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압전의 압은 누르다의 압이에요. 압박할 때도 이 압을 쓰죠. 그리고 전은 전기할 때 전이에요. 글자 뜻 그대로 꾹 누르면 전기가 발생하는 소재입니다. 영어로도 파이조 일렉트릭이라고 하는데 이때 파이조도 그리스의 누른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압전 효과는요, 1880년 자크 퀴리, 피에르 퀴리 형제가 처음 발견했는데요. 피에르 퀴리가 바로 마리 퀴리의 남편이에요. 이 집안에서만 노벨상이 4명이나 나왔는데 마리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혹시 이름 지을 일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에르 퀴리가 압전 현상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와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압전 소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핀셋으로 잡고 있는 사진이 압전 소재를 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압전 소재를 작게 잘라서 전극과 연결해서 구부러질 수 있게 소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연결된 전극을 통해 생성되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어때요? 구부릴 때마다 전류가 발생되는 것이 측정되고 있죠? 사실 이 물질이 고무줄처럼 유연한 물질은 아니고요. 아주 잘 부러지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아주 얇게 만든 후에 필름 같은 것으로 특수하게 처리하면 이렇게 구부려도 괜찮은 물질로 변신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또 이 소재가 재밌는 것이 반대로 전기를 이 물질에 걸어주면 모양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재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번갈아 가해주면, 즉 교류 전압을 걸어주면 물질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되죠. 그럼 이 늘었다 줄었다를 빨리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바로 초음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앞에 이야기했던 초음파 검사기, 잠수함 탐지기, 물고기 탐지기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아직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자연현상에 원인이 없는 것은 없다고 했죠. 이 소재도 특유의 구조로 인하여 이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물질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극의 방향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압전 소재로 활용되는 물질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재가 PGT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납, 지르코늄, 타이타늄,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각 원소의 앞글자를 따서 PGT라고 부르고 있죠. 이 소재를 예로 왜 압전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이 소재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원자 수준까지 확대를 해서 그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렇게 계속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 PGT라는 물질의 구조를 알 수 있는데요. PGT라는 물질은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밑변의 길이와 다른 직육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것도 종류가 많은데 원리는 다 똑같으니 그냥 이해하기 제일 쉬운 아이로 설명할게요. 이 직육면체를 기본으로 각 꼭지점에 납들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6개 각 면에는 산소들이, 그리고 가운데에는 지르코늄과 타이타늄이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기본 골격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PGT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PGT뿐만이 아니고 모든 결정들은 기본 골격이 있고 그 기본 골격들이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요, 직육면체 가운데 있는 지르코늄과 타이타늄이 아주 미세하게 정 가운데에서 위쪽으로 살짝 벗어나 있는데 이 미세하게 벗어난 지르코늄, 타이타늄의 위치가 어마무시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자연의 신비가 숨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지르코늄 또는 타이타늄은 4+의 양전하를 띠는 아이들인데요. 딱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오른쪽과 같이 이 지르코늄과 타이타늄이 정 가운데가 아닌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게 되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에 양전하가 더 많이 위치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저울에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린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지르코늄과 타이타늄이 이동한 방향 쪽은 플러스의 성향, 반대로 아래쪽은 마이너스의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분극이라고 해요.
중극이 되면요, 마치 배터리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전기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이 분극 상태가 전기적인 힘을 만들어내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PGT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생각해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운데 양이온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쪽이 양전하, 아래쪽이 음전하를 띠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만약 위쪽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플러스 전기를 만들어주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타이타늄 또는 지르코늄 원자가 플러스 극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아래로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이 수축하게 됩니다.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의 전극을 연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타이타늄과 지르코늄은 마이너스 극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팽창하게 되어 결국 모든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소재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교류를 빠르게 걸어주면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초음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은 초음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소재는 또 반대로 꼭 누르거나 변형을 주면 전류가 발생해요. 변형이 생기면 분급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전류가 생성되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에너지를 수확한다고 해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전 소재를 활용한 분야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요즘은 인덕션 히터를 많이 쓰고 있어서 못 봤을 수 있는데 가스레인지나 휴대용 가스버너 킬 때 스파크 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힘을 주면 전기가 생성되는 앞전 효과를 이용한 부품입니다. 그리고 앞전 소자를 이용한 스피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아주 미세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정밀 모터에도 이 앞전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축척들을 보시면 단위가 나노미터로 되어 있죠. 앞전 소재를 사용하면 이런 영역에서도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쿼츠 시계 들어보셨죠? 롤렉스도 이 쿼츠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쿼츠가 우리말로 석영이거든요. 석영은 오늘 소개한 소재와 구성은 다르지만 똑같이 앞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석영의 진동수를 조절해서 시계의 시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부품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나거든요. 다음에 언제 한번 쿼츠 시계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그리고요,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기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바로 이 지문인식 기술에도 초음파 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 위에서 직접 지문을 인식시키는 제품의 경우 스크린 아래쪽에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지문의 굴곡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소개했던 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품에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인간이 만든 새로운 소재 중에 가장 성공한 소재가 바로 이 앞전 소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완벽할 것 같은 이 앞전 소재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전 효과가 좋은 것들은 전부 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납, 좋지 않잖아요? 작업자의 건강이나 환경 이슈가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원소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여기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랬듯이 분명 언젠가는 정말 똑똑한 누군가가 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채널을 듣고 있는 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품들에 자연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자연이 주는 신비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앞전 소재도 발견된 지 정말 오래되었지만 그 구조의 신비는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거든요. 새삼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 생각하게 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여러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라는 걸 생각하면요,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